네, 기초인문과정 10번째 시간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육과 보칙이라고 하는 단원,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령의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이라고 하는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교육에 관한 부분 살펴볼 건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이 4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그리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4가지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교육 부분은 4가지 교육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먼저 실무교육. 우리가 등록의 기준과 절차 공부할 때 이미 들어봤었던 교육이죠.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했어야 한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은 등록의 기준이 되는 거죠. 법인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할 때에는 그 법인의 임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되는 것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등록의 기준을 갖추고자 실무교육을 받는 것입니다만, 고용인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용인이 있죠.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수료했어야 되고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큼은 분사무소 가질 수 있잖아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이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예외도 없이 시도지사만 실시권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앞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 고용인은 누구였었죠? 소속공인중개사였었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이 만든 교육이 직무교육이고요.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도지사뿐만이 아니라 등록관청도 직무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되는 자는 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수료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교육, 연수교육입니다. 앞서서 실무교육의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등록신청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였었죠. 그들은 실무교육을 받았다면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데, 실무교육 실시권자가 시도지사뿐이었었죠. 연수교육도 실시권자는 시도지사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무교육을 받고 나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 내용을 통지해 주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이 2년마다 받아야 할 연수교육 수료 의무를 위반하면 시도지사로부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미 지금 우리가 3가지 교육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만 실시권자였었죠.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이 실시권자가 된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들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에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교육이 5번에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실시권자가 아주 폭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고요. 교육의 대상도 폭넓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조문 속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자가 나오면 이 등 한 글자 속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비밀준수 의무 공부하면서도 살펴본 바와 같고요. 금지행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았었죠. 이렇게 교육의 대상이 폭넓은데, 그러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등이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이지 정기적으로 시행할 의무가 있는 교육 아니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필요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지 꼭 정기적으로 수료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교육은 아닙니다. 단 국토부 장관 등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거라면 교육 시행일 10일 전까지는 교육 일시, 교육 장소, 교육 내용을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는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수교육 통지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두 지문이 또 바뀌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교육에 관한 부분들 정리를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보칙에 있는 내용들 살펴볼 건데, 보칙이라고 하는 말은 보충 규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보충 규칙에는 3가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업무 위탁이고요. 두 번째는 신고 포상금 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수수료 납부 규정을 보칙편에서 두고 있습니다. 자, 보칙의 첫 번째 테마가 업무 위탁인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그 소관 업무를 협회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공인중개사법이 두고 있고, 실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위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가 2가지인데, 하나가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방금 전 테마로 봤었죠.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교육이 있었었는데, 교육기관은 이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가 셋 있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어지는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할 공인중개사 협회,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학과 개설된 대학, 공인중개사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또 하나 위탁될 수 있는 업무가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위탁될 수도 있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위탁기관을 비교해 보면 교육 업무는 위탁받을 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위탁받지 못하는 곳이 하나 나오죠. 대학입니다. 부동산 관련학과 개설된 대학이라면 대학은 본디 교육기관이니까 교육 업무는 그것이 실무교육이든 연수교육이든 직무교육이든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면 대학은 교육 업무는 위탁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정 대학에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하지는 못한다 하는 거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업무를 위탁했든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했든 업무를 위탁했다면 어떤 업무가 어느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되었는지에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공인중개사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보칙의 두 번째 테마가 포상금 제도고요. 공인중개사법 보칙단원에서 가장 빈번한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포상금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많은 의무와 책임이 있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을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위반 사유를 신고 또는 고발했을 때 포상금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 중개업자 말하는 거죠. 그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하는 일이 있었다면 양도대여를 한 자나 양도대여를 받은 자를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 받을 수가 있답니다. 네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자를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 받을 수가 있고요.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의 8호와 9호 그리고 33조의 2항의 1, 2, 3, 4, 5호 7가지를 우리가 묶어서 금지행위 중에서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불렀었잖아요. 이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나 교란행위자를 신고 또는 고발했을 때 포상금 지급받을 수가 있답니다. 이런 위반 행위가 있음을 신고 또는 고발을 할 때에는요,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데, 신고나 고발은 그런 위반 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 신고 또는 고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뒷북침은 안 준다 그 말입니다.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이 있어야 되고요. 헛짚어도 안 줍니다. 그래서 신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거나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을 때 그러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포상금 지급이 결정이 되면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을 지급해요. 누가?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그 50만 원의 재원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을 통해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시군구마다 재정 자립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포상금 중에 일부는 국고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국고 보조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입니다. 자, 포상금은 5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확정 금액입니다. 근데 그 중에 50% 범위 내에서 국고가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가액으로는 25만 원까지는 국고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의 절차, 조건을 보셨으니까 지급의 절차에 대해서 보는데,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주는 것이니까요. 앞서서 위반 사유가 있음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행위는요,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 가서 고발할 수도 있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가서 신고할 수도 있었죠. 신고 또는 고발은. 그러나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처분 내용이 어떻게 되었음을 확인했을 때 검사가 공소 제기했거나 아니면 기소유예 처분 내렸음을 확인했어야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겠죠. 포상금 지급이 결정이 되면 결정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도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하도록 하고 있죠. 포상금도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비교해 두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위반에 따르는 포상금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포상금도
공인중개사법상의 포상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의 신고 포상금은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유사 지문들이 서로 뒤바뀌어서 각각 틀린 지문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유의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포상금은 언제나 50만 원이 확정 지급되는 겁니다. 국고보조 비율은 50% 범위 내에서 보조되어도 지급되는 금액은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50만 원을 누굴 주느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주겠죠. 그런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라면 그 공동 신고 또는 고발한 자들이 배분 방법에 합의를 해왔다면 합의한 바에 따라 50만 원을 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런데 2인 이상이 공동 신고하면서 배분 방법에 합의가 없었다면 그때는 포상금은 균등하게 배분하여서 지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얼마씩 준다는 거죠? 25만 원이라고 답하시면 틀린 겁니다. 그건 공동신고자가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2명이 공동신고했는데 그들이 배분 방법에 합의가 없었다면 그때는 25만 원씩 배분 지급이 균등 배분 지급이지만 5명이 공동신고했으면 10만 원씩, 10명이 공동신고했으면 그때는 5만 원씩,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누어서 포상금은 지급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되었다. 이때는 선착순 지급입니다. 먼저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이제 이 부분에서 틀린 지문을 만들 때는 슬쩍 지문을 바꾸겠죠. 이런 식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배분 방법에 합의가 없는 한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인 이상이 공동신고 고발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된 것을 말하고 있는지 특히 유의하면서 지문 분석하셔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포상금에 관한 부분 살펴보셨고요. 이제 보충규칙, 보칙의 마지막 테마가 행정수수료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를 6가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수수료 내야 되고요.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신청 수수료 내야 되고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수수료 내야 됩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큼은 분사무소 가질 수 있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내야 됩니다. 6가지 행정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락이 있어서요. 흐름이 있어서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때 그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등록 신청할 때 그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할 때 행정수수료 납부한답니다. 이때 납부하는 행정수수료는 가액을 공인중개사법이 확정한 게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예외가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수수료 내는 거죠. 근데 시험이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응시수수료 결정 방법은 3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이 원칙 규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시행한다면 그때는 말 그대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면 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음을 배우셨죠. 그때는 응시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웠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가 위탁될 수 있다고 배우셨잖아요. 업무가 위탁되었을 때의 수수료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수수료에 관한 부분까지 살펴서 우리가 보칙편의 기초이론들은 다 정리를 해 보신 거고요. 그 다음 단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단원은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자, 협회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의 단체를 의미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건축사협회 등과 같이 공인중개사협회는 하나의 전문 직업사들의 전문 자격사들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41조가 협회 설립과 관련해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이라고 출발하면서 바로 그 문장의 주어 속에 괄호를 넣었어요. 그리고 괄호 안에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은 모두 공인중개사이다. OX, X라는 걸 알 수 있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라고 하니까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포함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협회 회원은 모두 변호사이겠죠. 의사협회 회원은 당연 의사일 겁니다. 약사협회 회원은 모두 약사이겠죠.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라고 해서 모두 공인중개사인 것은 아닌 것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의 그 자질 향상,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상 어쩌고 저쩌고 위하여가 해당 제도의 도입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협회는 자질 향상, 품위유지, 중개업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운용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 뭐예요? 할 수 있음이죠. 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이 임의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기존의 공인중개사협회가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2의 제3의 협회를 저들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협회 설립이 복수주의가 인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면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되어야 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 여부는 자유라는 거죠. 이게 예전부터 그랬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 단체의 명칭이 공인중개사협회라고 칭하고 있는데 예전에 구부동산중개업법 시절에는 부동산중개업협회라고 불리웠었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전문 자격사의 명칭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중개업협회라고 하던 단체의 명칭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공인중개사협회로 명칭을 개정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칭을 개정하다가 보니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가 애매해져서 괄호 안에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협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해 두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부동산중개업협회 시절 초반기에는요. 중개사무소 개설 허가,
예전엔 허가제였었죠. 지금은 등록제지만 허가를 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협회 자동 회원으로 가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부동산 중개업협회는 단일 협회만 인정이 되었었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면 당연히 부동산 중개업협회의 회원이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부동산 중개업법상의 법적 의무 중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중 협회 정관 준수 의무 이런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은 임의적이고 그래서 복수협회가 존재할 수 있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협회 회원이 될 거냐 말 거냐 개업공인중개사 맘이고요. 여러 개의 협회가 존재한다면 어느 협회를 선택하여 내가 가입할 것인가도 자유라고 하는 거죠. 단 협회는 설립의 절차 중에서는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는 설립 임의주의, 복수주의, 가입 여부는 자유주의, 설립의 절차 중에서는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법 41조가 1항에서 이렇게 협회 설립의 목적을 규정하고 나서요. 2항에서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공인중개사 법령 조문 중에 가장 짧은 문장일 것입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 그런데 공인중개사협회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의 결집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법인 분류 기준에서는 사단법인에 속하겠죠. 더 구체적인 분류로 들어간다면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43조는 협회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내용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민법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의 절차인데 먼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협회라고 하는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은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서 정관을 작성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정관은 창립총회로 회부가 되고요. 협회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의 회원이 출석을 하고 그 600명 이상 중 과반수가 정관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창립총회 출석한 600명은 구성 분포가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각 시 및 도에서는 20명 이상씩 골고루 분포된 가운데 600명 이상을 구성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창립총회에서 정관이 의결이 되면 협회는 설립에서 인가주의의 방식을 따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인가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설립 등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협회는 온전한 권리 능력을 갖는 하나의 법인으로 성립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공인중개사협회는 하부 조직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는데 지부는 시도 단위로 지회는 시군구 단위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사실은 등록관청에게 그 설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협회도 사단법인이니까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겠죠. 공인중개사협회 총회 의결사항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31조는 이렇게 해서 성립된 공인중개사협회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부동산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또
또 회원의 윤리영장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업무,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그리고 공제사업.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협회는 고유 업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는 시행령 31조가 규정한 협회의 고유 업무이고요. 협회에게 부여된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협회가 위탁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업무를 이미 우리가 앞선 보칙편 업무위탁편에서 본 게 있었죠. 협회가 위탁을 받는다면 교육 업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업무 위탁받을 수 있고 또 협회가 위탁을 받는다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협회의 고유 업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업무가 공제사업입니다. 그래서 협회 공제사업은 협회가 할 수 있는 고유 업무이긴 한데 단 협회가 공제사업을 한다면 미리 공제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은 협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으로 정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 등을 세부적 규정으로 두고 있고 협회가 공제사업을 한다면 운용실적도 공시해야 됩니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운용실적 공시 의무를 위반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을 한다면 미리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공제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공제규정으로 정해야 될 구체적 내용까지도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아 공제사업을 한다면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협회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업무집행 감독을 위해서 협회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우리가 저 앞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걸 또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그 위원회와 이 위원회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학습해 나가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이 구성이 되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19명 이내 위원 중에는 위원장 1명뿐만 아니라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공제사업운영위원회와는 달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세븐일레븐이었죠.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가 있으니까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지문들 뒤바뀌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운용의 요건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든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든 같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개의가 되고요.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안건이 의결되게 된다. 운용의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가장 마지막 테마가 행정처분 및 벌칙이라고 하는 단원인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는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도 있고요. 벌칙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가해지는 행정처분은
5가지가 있고요. 그것은 3가지 취소와 2가지 정지 처분입니다.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3가지 취소 처분과 업무 정지, 자격 정지 2가지 정지 처분으로 공인중개사법에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등록 취소 처분과 업무 정지 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인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업무정지 처분만큼은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도 업무정지 처분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당연히 처분권자는 누구겠어요? 등록관청이겠죠. 중개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등록 취소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는 것인데 등록 취소 처분만큼은 적발한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적발한 등록관청이 위반의 동기나 결과를 참작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자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후자를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겠죠. 공인중개사가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라면 다 자격 취소의 대상이 되는데 자격 정지 처분은 본법이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소속 공인중개사의 위반 행위를 전담마크하려고 만든 행정처분이 자격 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자가 누구죠? 시도지사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행정처분이 지정 취소인데 지정을 누가 해줬어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였었잖아요. 그러므로 국토부 장관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정 취소와 정지 처분들은 언제나 재량 처분이고요. 다시 말해 문장으로 표현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요. 자격 취소 처분은 기속 처분이므로 하여야 한다라고만 문장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등록 취소 처분은 적발한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도 있고 적발한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있다는 점 유의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 가서 구체적인 행정처분 사유들 연결해 차근차근 암기해 나가야 될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에는 이러한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고 벌칙이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벌칙은요. 행정형벌이라고 하는 벌칙과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벌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형벌은 위반 사유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형벌은 3년 3천 아니면 1년 1천. 또 하나의 벌칙이 과태료 처분인데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처분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구분되어서 벌칙은 4가지가 되죠. 행정형벌 2가지, 행정질서벌 2가지, 4가지 종류의 벌칙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이러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가하는 행정상 제재와 관련해서 제재 처분 효과에 승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근거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 우리가 이 자를 앞으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둡니다. 그러므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전에 한 위반 행위로 인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거나 폐업 전 위반 행위로 인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폐업 기간에 따라 그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전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은 그 누적의 효과가 그대로 승계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세부적인 내용과 그 사례 속의 적용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 법령 편에 대한 부분이었었고요. 이제 이어지는 기초입문과정 11강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의 기초입문 내용들 정리해 볼 것입니다.